예, 중심을 잡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투자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수를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수급 얘기를 중심으로 할 텐데요. 수급적 우려 때문에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가 지금은 또 저희 11시 시작할 때보다는 낙폭을 조금 좁혀옵니다.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나 미수금 잔고 이런 게다가 또 영풍제지 사태 또 에코프로는 전 회장 몰래 주식이 팔렸다 그러고 네.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수급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받는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이고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역대급의 지금 미수금 반대 매매 1조 원 넘게 3일 동안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저는 오늘 내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이게 또 밀리니까 이게 참지 못하고 그러게요. 이러다가 또 밀리면 내일 또 반대 매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쭉 훅 빠졌다가 그 매물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받아가면서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중심을 한번 잡고 시장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금리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금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에서 오늘 꺾였지 않습니까? 네. 5% 넘어섰다가 빌레크먼이 이제 매도해놨던 부분들을 이제 청산을 했다, 수익 실현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꺾였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것이 일단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불안했다라면 좀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이제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흐름을 보이면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이제 원화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를 약간 영향을 줬다라면 두 가지 모두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쪽은 유가인데요. 유가도 오늘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매크로 환경은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내부적인 좀 수급 영향이 오늘 오전장에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오늘 오전 중에 또 푸틴에 대한 또 뉴스가 막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 이미 2주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방향성이 좀 꺾여줘야지만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가 4.52였다면 오늘은 4.51로 이게 살짝 고개를 숙이는 정도지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하게 이 위험 지표가 꺾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하이스트 스프레드 올라오니까 나스닥은 계속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드라마틱하게 꺾여줘야지만 나스닥이 좀 의미 있게 반등을 주겠죠. 오늘은 금리가 살짝 쉬어가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달러 환율 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350원 부근에서 뭔가 좀 드라마틱한 하락 반전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멈춰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시장 영향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꺾이면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고개를 숙여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기조로 좀 돌아서야 외국인들의 이 지금 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추세적인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번 주 중반에 그래도 좀 자율적 반등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자율적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자율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추세적인 반등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려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 200억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분들의 급한 오전에 매물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는데 이거 숫자랑 절대 규모가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죠. 이 그림이 뭐냐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를 빨간색으로 그렸고요. 조금 낙폭이 좀 있었던 구간에 의미 있게 바닥을 찍었던 지수를 제가 표시해뒀는데 그때마다 다 외국인들의 하루 매수세가 3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온 날을 제가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때도 지금 보시면 큰 폭을 하락하다가
추세를 돌린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3천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다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한 바닥의 반등 시그널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3천억 이상 사줬을 때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들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루에 순매수 대금이 이렇게 좀 잡혀준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우리가 신뢰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제가 그림을 그려뒀습니다. 코스닥이군요. 네, 코스닥입니다. 근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좋은데요. 이거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꽤 시간이 걸리더라. 그게 네.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간이거든요. 저기 저항선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죠. 내려오면서 이제 120일선이 우하향을 그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계속 부딪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시장 환경이 되고 수급 공백 상황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 칠 수는 있는데요. 당분간은 요 120일 평균선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올라가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격도라는 것을 한 번씩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 한 번씩 이렇게 되돌림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격도라는 것을 한번 보는데, 조금 전에 120일선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격도도 제가 120일 이격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한 6년 동안의 이 120일 연평균선 주가, 그리고 아래쪽에 이격도를 그려놓은 건데, 대부분이 120일 연평균선보다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졌을 때 이격이 한 80 정도까지 벌어지면요,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많죠. 여기도 보시면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어제 기준으로 87.56이었으니까 지금 코스닥이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가 조금 더 내려오고 왔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드라마틱한 반전이 났던 80 정도까지는 아직 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6%, 7% 더 빠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이격도가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는 뭔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서 좀 돌아설 만한 좀 분위기는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AB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ADR이라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네. 종목수 상승 네, 종목 맞습니다. 그거랑 뭐 예. 유사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현재까지 한 4년 동안, 5년 동안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심했을 때, 그때 이 지표가 60 아래로 내려갔다가 40 찍고 턴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간중간에 좀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을 때는 보통 60 아래로 이렇게 대부분 좀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50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여기에서 돌아서서 만약에 60을 회복해서 올라간다, 그럴 때가 아마 외국인 순매수도 아마 3천억 이상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잡히는 흐름이 되면 조금 컨빅션 있게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낙폭 과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그러면 이제 간밤에 사실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네. 반도체 쪽으로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과 함께 중국이 또 흑연 수출 통제한다고 하면서 부담이 됐잖아요. 흑연 수출 통제의 피해와 수혜 섹터, 뭐 수혜 얘기도 나옵니다. 그 영향도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반도체는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지 SK 않을까 하이닉스 싶습니다. 네, 실적 실적 발표인데요. 발표.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HBM과 DDR5 때문이겠죠. 가격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아마도 컨퍼런스 콜에서는 내년도 1분기 정도면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400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뭐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진행되는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내년도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시장을 좀 바텀을 막아주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플러스권에서 오전에 네.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도 이제 흑연 관련해서 이제 수출 통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반사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쪽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 부분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는 흑연 수출통제는 시장의 2차전지 부담이죠. 부담이죠. 그건 기본적인 네. 로직이고 그 그렇죠. 가운데서 그래도 또 분위기가 달라지면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쪽도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흑연이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흑연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수출 통제를 해버린다? 당연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미중 갈등에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관세를 가지고 막 이제 뭐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면 최근에 미중 갈등의 핵심은 원자재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자본재를 가지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핵심 뭐 이런 장비라든지 AI 반도체 칩을 안 주려고 하니까 중국은 그러면 무기가 뭐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만드는데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월과 8월 달에 나왔던 게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갈륨 같은 이런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X축이 생산량이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생산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냐고 Y축이 매장량입니다. 근데 갈륨이 지금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생산량도 많고 지금 보시면 매장량도 많은 그런 부분이죠. 자원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난 7월달, 8월달 공격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장에서는 이 흑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과연 중국이 공격을 한다면 어디가 될까라는 거였는데 이 노란색 영역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매장량은 그냥 고만고만한데요. 생산량 점유율 기준으로 뭐 70%, 80% 이상 되는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거기가 바로 히토류라든지 흑연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흑연과 관련된 좀 공격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매장량과 생산 현황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이 히토류는 압도적으로 많고요. 매장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나라가 대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타겟이 된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터키, 뭐 브라질이 사실은 이제 매장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막상 생산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 생산해서 수출 안 하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더욱더 불거졌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고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완화가 된 부분, 두 번째가 오늘 포스코 그룹 전체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양호한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이 고점에서 2배 넘게 급등을 했다가 좀 만만하게 떨어져서 1.7배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난번에 기업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동안 20년간 넘어서지 못했던 영업이익 3%를 넘어서서 4%를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만약에 에너지 사업부나 LNG 영향으로 견조하게 영업이익률이 나와준다라면 이 부분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 천연가스 가격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1분만 얘기해 주시죠. 네, 5월 달에 흑연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목해 보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